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CS 리더스 관리사 기출문제,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세 번째입니다. 2020년 9회차 문제였습니다. 2020년 11월 15일 날 진행이 됐던 기출문제,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CS 개론 21번부터 30번까지의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인간관계 유형은 무엇입니까? 자, 그럼 보기를 봐야겠죠. 상대방과 자신이 하나라고 지각하는 관계로 호혜성의 원칙이 무시되며, 자, 여기에서 보기에서만 보면 지금 저게 답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호혜성의 원칙이 무시되며, 호혜성의 원칙을 지금 초월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걸 뭐라고 불러요? 흔히 얘기해가지고 공유적 관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호혜성의 원칙이 무시되며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자, 저것도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두 가지. 호혜성의 원칙이 무시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공유적 관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위치가 서로 유사합니다. 자발적인 속성입니다. 라고 따지면 횡적 관계. 그죠? 위치나 지위가 서로 다릅니다. 수단적인 속성이 강합니다. 종적 관계. 저희가 이렇게 부르죠. 호혜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되면 교환적 관계. 자,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머튼이 제시한 인간관계 부적응 유형, 저희가 이제 이거 아노미 이론이라고 불러요. 네, 저희 시험에 가끔가다 아노미 이론이라고 나올 때도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머튼이라는 저 학자의 이름은 꼭 쓰여질 겁니다.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모두 거부합니다. 자, 모두 거부한다는 거예요. 밑에 예시까지 나오네요. 약물 중독자, 불황자, 은둔자 등의 사례에 해당하는 거 무엇일까요? 자, 문화적 목표라는 거는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을 만한 하나의 어떤 지향점이라고 좀 보셔도 돼요. 쉽게 얘기해서, 난 이번 생에 부자가 되고 싶어요. 네, 이런 건 뭐 일반적으로 많은 뭐 일반 서민들이 가질 수 있을 만한 하나의 목표잖아요. 그죠?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나도 그럼 빌 게이츠처럼 내내 성장할 때 해왔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갖고 한번 사용을 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그쪽 부자가 되는 쪽으로 가까이 가봐야겠어. 이게 제도적 수단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모두 거부한다는 거예요. 나는 뭐 이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일정한 지향점도 나는 필요 없어. 거기에 뭔가 이 써야 되는 이 프로세스, 지나가야 되는 성장 프로세스, 난 이것도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약물 중독자, 불황자, 뭐 은둔자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는 거죠. 자, 이걸 저희가 뭐라 부르느냐? 패배주의형이라고 부르죠. 두 가지 모두 거부하는 것까지 똑같은데, 야, 이거 새로운 것으로 뒤집어 엎자. 저는 뒤집어 엎자. 업셋이라는 말을 가끔가다 쓸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업셋이라는 의미 자체 때문에 뭐 어떤 관점 때문에 그러냐면 뭐 급진적 사회 운동가, 뭐 여성 해방 운동가,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여성 운동가, 여성 해방이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그런 관점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해가시죠? 흔히 저희가 여성분들이 사회 직급에서 일정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더 이상 승진이 안 되는 유리천장, 이런 걸 깨버리겠다라든가 이런 관점을 대는 걸 저희가 뭐라 불러요? 흔히 얘기해가지고 이런 거 깨고 넘어가는 관점, 반역형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유형들로 나오는 거 이것들을 좀 구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대인지각 왜곡 유형 중 판단을 함에 있어 최근 주어진 정보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는 유형은, 자, 여기서 잘 보세요. 판단을 함에 있어서 최근에 주어진 정보와 비교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초도 효과가 가장 강하게 일어나니까요. 그죠? 이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주어진 정보랑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두 가지를 A라는 것과 B라는 것을 갖다 놓고 이걸 비교해서 판단한다는 거죠. 이렇게 따지게 되면 저희가 의미로 보면 대조 효과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판단을 함에 있어. 이게 기준이겠죠? 아니, 기준이 아니라 하나의 제시 조건이에요. 최근에 주어진 정보와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최근에 주어진 정보랑 비교합니다. 자, 이걸 대조 효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범주화가 나오면 뭘까요? 범주화.
범주화. 쉽게 해서 큰 덩어리로 판단합니다. 네, 고정관념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평가할 때, 남을 평가할 때 내 자신과 비교하는 거, 이걸 저희가 투영 효과, 그죠? 가능하면 좋게 판단하려고 하는 거, 관대화 경향, 그죠? 집단 특성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경향인데 고정관념과 굉장히 흡사하죠. 자, 여기는 직무상, 뭐 인종적 특성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스테레오타입, 특히나 직무상이라는 관점을 꼭 좀 아셔야 돼요. 제가 이거 왜 지금 불러드렸냐면 아마 앞으로 문제에서 보면은요, 감이 좀 유추해 보면 고정관념과 스테레오타입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그런데 두 개가 보기에 동시에 나와요. 아마 이런 문제는 거의 출제 안 될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굉장히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세밀하게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 문제에서 제시되는 워딩이 굉장히 정확해져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답이 아니니까 두 가지가 다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렇게 판단을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포도 넝쿨 의사소통 유형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포도 넝쿨 의사소통 유형. 저희가 이제 비공식적 의사소통의 두 가지죠. 포도 넝쿨 의사소통 유형과 루머가 있어요. 뜬소문이라고 하는. 포도 넝쿨 유형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레이프 바인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SMAT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레이프 바인이라고 나온 건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거 첫 번째, 전달 속도가 빨라요. 당연하죠. 왜?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거로나 비공식적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2번, 하급자들 스스로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줍니다. 맞아요. 3번, 정보가 전달 과정에서 왜곡되어 전달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아니요, 비공식적이라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왜곡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높죠.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4번, 공식적인 의사소통이 전달하지 못하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맞죠? 5번, 하급자의 태도나 성과, 아이디어 등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3번이 잘못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의사소통 채널의 종류 중 의사소통의 충실성이 가장 낮은 거. 자, 이 충실성을 물어봅니다. 의사소통의 충실성. 지금은 뭐 그림으로 나와 있는 다이어그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의사소통의 충실성이 가장 높다라는 건 딱 키워드로 보면 뭘까요? 네, 대면 상황이에요. 대면 상황. 그럼 가장 높은 게 뭘까요? 면대면 회의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죠. 그럼 충실성이 가장 낮은 건 뭘까요? 비대면이에요. 비대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 가장 낮은 거 뭐예요? 예, 일방적 비대면이에요. 쉽게 해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쏴대는 방식이에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따지면 뭘까요? 네, 게시판이에요. 게시판. 네, 제가 왜 그러냐면 일방적으로 쏴대는 정보를 게시판을 통해 봐요. 근데 제가 게시판에다가 선생님 의사소통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해가시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기다 뭐 써놓으면 되잖아요. 그 써놓는 걸 그 일방적으로 정보 준 사람이 또 열어보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관점은 비대면인데 이 중에서 꼭 하나 키워드 일방적으로 쏴대고 앉아있는 방식이에요. 이해가시겠죠? 그렇게 구별하시면 충분히 선생님 문제만으로 암기하지 않아도 구별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에릭 번이 제시한 시간의 구조와 영역 중 시간의 구조화라는 게 나옵니다. 6가지가 있죠. 이 중에 서로 신뢰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순수하게 배려하는, 자, 여기까지는 몰라도 돼요. 진실한 형태의 교류라고 나옵니다. 저게 키워드예요. 진실한 형태. 자, 진실한 형태라고 얘기가 되면 답은 뭐예요? 친교입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저 문제를 다 모르셔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형태의 교류라는 저 키워드가 나오면 무조건 친교. 만약에 필요 악 부정적인 스트로크를 교환하고 있어요. 게임. 그죠? 즐거운 스트로크의 교환. 예, 심각하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예, 잡담. 건설적인 교류예요. 실용적인 시간의 구조와 형태예요. 실용적인 건설적인 교류. 자, 저희가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활동은 선생님들 보시는 기본서에 있는 워딩으로 출제가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활동, 전통이나 습관, 그냥 일정한 시간을 보냅니다. 의미 없이. 자, 이걸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키워드를 가지고 한 번 정도씩은 기억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만한 문제의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의사소통 요소에서 발생하는 지각적 장애 요인 중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네요. 워딩이. 사회와 부모의 가치관을 비판을 통하여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잠깐만요. 여기까지 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건 어떤 뭐예요? 하나의 제시 조건이에요. 그죠? 하나의 어떤 제시에 대한 개념을 얘기한 거고요. 이제부터 저희가 봐야 될 거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요. 제가 어렸을 때 정민아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이때 왜 남자는 울면 안 돼요?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자는 우는 거 아니래. 이렇게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죠. 무비판적으로. 자, 저게 키워드입니다.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 저 키워드 갖고 딱 떠오르시는 거 내사입니다. 내사. 이해가시죠? 영어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보면 인트로젝션이라고 나와요. 선생님 이거 안으로 비춰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시죠? 이게 내사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만 생기면 타인의 것으로 지각하는 거. 책임 소재. 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너 때문에 타인의 것으로 불리는 거. 저희가 흔히 프로젝션이라고 나와 있어요. 바깥으로 비추죠. 자, 이걸 저희가 투사라고 부릅니다. 투사. 의존 관계라는 키워드가 나오겠죠. 독자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가치와 태도를 지닌 것처럼 여기는데 자, 이 뒤에 있는 워딩은 조금 어려워요. 대신에 그냥 의존 관계에 빠져 있어요. 의존 관계 저희가 이거 뭐라 불러요? 융합이라고 불러요. 이 보기엔 지금 없네요. 의존 관계. 어느새 이 절대 권력자가 사라졌어요. 지금은. 예, 내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정보를 주던 이 절대 권력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모르게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를 억압하고 있어요. 남자는 우는 거 아니라 했는데 난 그걸 믿고 살아가야지. 이런 걸 저희가 반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쭉 나와 있죠. 내가 뭐 할 때 이거 갖고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영상 편집도 안 하고 날 것으로 올리면 이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빠져 있는 거. 물론 생각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거 저희가 자의식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남의 관점을 갖고 인식하는 거.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실제로 이 TA에서 나왔던 한 대여섯 가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제에서만 보면 지금 내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억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크리스토퍼가 제시한 고객 서비스의 3단계 중 거래 시 서비스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나옵니다. 거래 시 영어로 on이라고 나오죠. 그럼 저희가 떠올려야 될 영어 세 글자 MOT죠. 지금 마주보고 있다. 그죠? 쉽게 얘기해서 리얼 타임이에요. 고객과 지금 마주보고 있는 상호작용의 죄송합니다. 상호작용의 순간이에요. 네, 이렇게 중간에 목소리가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편집 안 합니다. 선생님들 양해 바랍니다. MOT 상황이라는 거예요.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첫 번째 제품 포장. 제품 포장은 어디 있는 거? 네, 거래 후죠. 거래 후. 그죠? 제품 대체성. 자, 제품 대체성이 뭐예요? 얘는 거래 시죠. 그죠? 주문 편리성. 얘도 거래 시예요. 왜? 지금 주문하니까요. 네, 직원이랑 마주서 가지고 재고 품질 수준. 저 이거 사고 싶어요. 고객님 이건 지금 재고가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백오더. 자, 이건 뭐예요? 매장에 재고가 없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백오더 이용 가능성. 자, 이렇게 따지면 거래 시 서비스 MOT의 관점을 갖고 있는 지금 주고받는 상황입니다. 이것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제품 포장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거래 후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이렇게 구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도 암기 베이스가 같이 병행되셔야 되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5장 서비스의 정의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러브락이 제시한 다차원적 서비스 분류에서 다음 도표의 라에 들어갈 업종으로 알맞은 거. 자, 라를 볼까요? 무형적이고요. 사물에 대한 거래요. 무형적 서비스인데요. 사물에 대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따지면 저희가 이 무형적이고 사물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라고 얘기가 됐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아시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돈과 법과 데이터예요. 그죠? 이렇게 따지게 되면 돈에 관련된 거 또는 법에 관련된 거 또는 데이터에 관련된 거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1번 은행 돈에 관련돼 있죠.
호텔, 돈에 관련된 건 아니에요. 호텔은 그럼 어디 있을까요? 사람에 대한 유형적 서비스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가겠죠? 의료는 뭘까요? 그럼 의료. 의료도 사람에 대한 유형적 서비스죠. 이해가시죠? 이렇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4번 역외군송은 어디 있을까요? 역외군송. 자, 역외군송도 사람에 대한 유형적 서비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관점. 자, 장비 수리는 뭘까요? 그럼 장비 수리 같은 경우 사물에 대한 유형적 서비스죠. 나해가 있어야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하시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십니다. 암기의 관점이 아니라 그럼 돈과 법과 데이터에 관련된 거 은행입니다. 은행. 네, 아주 쉽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최근에 이 문제가 이 시장 방어 전략이 좀 자주 보이죠, 눈에. 기존 고객 유지를 위한 시장 방어 전략 중 적응 전략에 해당하는 거 볼까요? 자, 적응 전략이에요. 아시겠지만 저지 전략이 있고요. 저지 전략은 경쟁사가요, 시장에 들어오는 것 자체부터 막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진입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예상 수입량을 희석시킵니다. 이런 관점이 저지 전략이에요. 보복 전략은 아시겠지만 가장 공격적이라고 불려지다 보니까요. 기간, 그 다음에 돈에 관련된 것들이 나와요. 적응 전략은 시장에 들어왔어요. 시장에 들어왔는데 쌤 이걸 계속 가격 경쟁을 하다가는 공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잠식하는 걸 막아야 되니까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만 있는 거 갖고 어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적응 전략이에요. 그럼 볼까요? 가격이나 돈에 관련된 거죠. 그럼 저희가 뭐라고요? 보복 전략이죠. 그죠? 집중 광고. 자, 집중 광고는 뭐예요? 경쟁사가 시장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틀어막겠다는 거죠. 일정 부분에 대한 거. 자, 이게 뭐야? 저지 전략이에요. 서비스 보증이에요. 갑자기 서비스 보증에 대한 걸 들려요. 왜? 새로운 기업으로 이탈하지 못하게 만들려고요. 뭐 하는 거예요? 미연에 방지하죠. 저지 전략이에요. 장기 고객 요금 할인. 또 돈 얘기 나와요. 그럼 뭐예요? 보복 전략이에요. 공격적이라니까요. 서비스 추가 및 서비스 패키지 강화. 우리만 있어요, 고객님. 이거 서비스 이용할 거면 쟤네 회사 가면 안 돼요. 고객님, 우리 거만 쓰셔야 돼요. 자, 이게 뭐 이게 적응 전략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암기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내용들, 일정 부분에 대한 그 개념 정도만 선생님 구별하고 계시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21번부터 30번 문제까지 굉장히 단답식의 문제가 많았던 문제 유형들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10문제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만으로 이해가 되셨다면 저희가 감사한 일이고요. 만약에 난 조금 더 자료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내용이라든가 뭐 워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또 저희 소개하는 자랑하는 타임을 갖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는 화면 제가 지금 현재 출판해 놓은 서적이고요.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 안타깝게도 최신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 문제를 구입하시고 문제집을 구매하시고 아래쪽에 보이는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가입을 하시게 되면요, 구매했다고 인증을 좀 해주시면 다 등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최신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 대비에 가능한 문제풀이 솔루션들을 다 제공해 드립니다. 나는 그냥 서적 구매 필요 없이 그냥 뭐 막바로 네이버 카페로 가서 정보를 얻고 싶어요. 그럼 가입을 하시게 되면 물론 유료화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꼭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시게 되면 정말 다양한 방식들의 문제풀이 분석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압도적인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단 한 번 시험 접수에 한 번에 시험 합격할 수 있는 뭐 정말 가장 압도적인 문제풀이 분석 솔루션.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준비하시든 간에 시험을 대비하시는 데 있어서는 가장 월등한 문제풀이 분석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하는 것도 꼭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CS 전략론 1번부터 10번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